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삿갓의 지혜, 이문영 역금, 정민 미디어 출판입니다. 조선 후기 때 팔도를 휘젓고 다닌 뛰어난 시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병연.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삿갓이다. 흔히 그를 일컬어 방랑 시인이라고도 한다. 전국을 떠돌며 즉흥시로 세상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역적의 죄를 범한 할아버지 탓에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었던 그는 큰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련히 집을 떠났다. 노모와 처자식까지 거느린 그였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는 당대를 호령하던 세도 가문 안동 김씨였으며 누구보다도 빼어난 시를 지어내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 만큼 당시 그가 과거에 응시했다면 장원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사회적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평생 방랑의 길을 갔다. 그는 40여 년에 걸친 방랑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팔도의 산천을 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를 지었다. 때로는 감격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북가는 대로 시를 썼다.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깊은 울림과 기발한 해악, 풍자를 담고 있다. 그가 당대에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김삿갓의 시를 토대로 있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우리 문학사의 손에 꼽히는 대시인 김삿갓, 이제 그를 제대로 만나봅시다. 영원히 사는 방법. 금강산의 어느 절에 덕이 높은 스님 한 분이 머물고 있었다. 김삿갓이 그 스님을 찾아가 차를 얻어 마시고 있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은 한 노인이 찾아왔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스님이 묻자 노인은 몹시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올해로 꼭 90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영험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김삿갓은 내심 깜짝 놀랐다. 나이가 90이나 됐는데 더 살겠다고 스님을 찾아오다니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나. 스님이 반문했다.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한 100살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영감님은 왜 그렇게 욕심이 없으십니까? 100살을 산 다음에는 죽겠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말을 바꿨다. 그럼 한 15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150살까지 살게 해드리지요. 그런데 150살이 되면 돌아가실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노인이 또 머뭇거리더니 말을 바꿨다. 그럼 한 200살쯤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감님은 참 욕심이 없으시군요. 이왕이면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십니까? 예?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답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세계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얼른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어리석었군요. 이제 부처님이 계신 영생의 세계로 가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스님의 능수능란한 포교술에 감탄한 김삿갓은 절로 고개를 숙였다. 나무꾼의 자비심.
날이 저물어 갈 무렵 김삿갓은 아직 깊은 산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가를 찾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만치에서 웬 나무꾼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김삿갓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는 서슴없이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이곳 산중에는 집이라곤 우리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무꾼은 말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자신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졌으면서 말 등에는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았다. 김삿갓이 물었다. 무거운 짐을 말 등에 얹어 싣고 갈 일이지 왜 그냥 끌고 가십니까? 나무꾼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 이 녀석은 오늘 온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더 힘들지 말이 더 힘들까? 그래서 다시 물었다. 말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힘이 센 동물이라오. 아무리 말이 힘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아직 덜 지쳤을 것이오. 노형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오? 나무꾼이 인자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이 사람보다 힘세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늙어서 젊은 말처럼 힘이 세지 않답니다. 그건 제가 늘 옆에서 보아온 터라 잘 압니다. 거참,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내다 팔든가 없애버릴 일이지 왜 끌고 다닌단 말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 살아온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어려운 일도 많이 해왔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 말이 우리 집안에 끼친 은공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김삿갓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낱 집에서 기르는 말을 상대로 은공, 운운하다니 이건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혹시 이 사람은 절에서 돌을 닦다가 출가한 스님이 아닐까? 혹시 불가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지요? 나무꾼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그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산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나무꾼은 그야말로 산골 촌뜨기가 아닌가.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지혜로운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존재였다. 그런데 이 나무꾼은 하찮은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김삿갓은 나무꾼을 통해 새삼스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 내가 방랑의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은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인가? 조부의 죄가 부끄러워 일체의 관직을 거부하고 또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여 큰 삿갓을 쓴 채 떠돌고 있는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여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김삿갓의 상념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 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어? 나는 어느 의서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어.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요.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요.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팔이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부자일수록 베풀어라. 김삿갓이 함경도 지방을 지나는 길이었다. 이미 날이 저물어 그 지방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는 지낼 곳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왕이면 이 거울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삿갓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이름난 부잣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은 많았으나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였다. 부자는 김삿갓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대뜸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흥!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일은 하지 않고 유람은 무슨 유람? 아무튼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문간방에서 하루 머물다 가시오. 하지만 별로 대접할 건 없으니 그리하시오. 마지못해 김삿갓을 받아준 부자는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만 정말로 밥 한 그릇 내주질 않았다. 이름난 부자가 끼니 때에 밥 한 그릇조차 대접하지 않다니 너무도 고약한 인심이라고 생각한 김삿갓은 은근히 부하가 나 한바탕 골려주겠노라고 마음먹었다. 이윽고 기회가 왔다. 김삿갓이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하자 부자가 말했다. 남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으니 그 보답은 해야 할 게 아니요? 유람을 즐긴다고 하니 식구 하나는 잘 지을 것 같구먼. 내가 마침 뒤채에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아직 이름을 못 달았으니 하나 지어주고 가시오. 김삿갓은 옳다 싶어 흔쾌히 응낙했다. 솜씨는 보잘것없지만 하나 지어드리지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옳지. 귀할 끼자와 아름다울 나자를 써서 기나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그거 좋구먼. 허허허. 역시 시를 짓는 솜씨가 있구먼. 김삿갓이 돌아가고 부자는 즉시
귀나당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걸었다. 며칠 후 이웃 동네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 여보게, 저 현판에 적힌 이름이 어떤가? 귀나당이라.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 어느 젊은 떠돌이가 우리 집에 머물다 가면서 지어준 것일세. 그래? 그럼 그 사람에게 대접은 잘해주었나? 그거야. 부자가 말끝을 흐리자 친구는 대번에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네. 대접이 소홀하니까 그 친구가 자네를 골탕 먹인 게로군. 골탕을 먹이다니? 저 현판에 적힌 이름을 거꾸로 읽어보게. 거꾸로? 당나귀. 이런. 부자는 허겁지겁 달려가 현판을 내렸다. 못된 아들 길들이기.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성품이 고결하고 학식이 높은 선비가 있다기에 하룻밤 묵고자 찾아갔다. 그 집에 가보니 과연 주인은 정좌를 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 생김새도 한눈에 고결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그 집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실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애지중지 감싸고만 돈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한마디 했다. 저런 천하의 고얀 녀석이 있나.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망나니 짓만 하고 자란다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선비는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이 귀한 가문의 외동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매에 한 번 들지 않는 터였다. 매를 들지 않고도 아드님의 고약한 버릇을 고쳐줄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그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들의 버릇만 고칠 수 있다면 아들 앞에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절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김삿갓은 선비에게 아들의 버릇을 고칠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이튿날 망나니 아들은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는 점심을 먹고 외출할 차비를 하였다. 선비는 김삿갓이 일러준 대로 아들을 불러 돈 10량을 주며 말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기죽지 말고 술값도 내가 내도록 해라. 아들은 다른 날과 달리 돈까지 쥐어주며 술을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조금은 이상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갓끈까지 갖춘 정중한 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비 어깨에 밤이슬이 내려앉아 옷깃이 축축해질 무렵에야 술에 취한 아들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선비는 얼른 아들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얼떨결에 아버지의 인사를 받은 아들은 술이 확 깼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선비는 여전히 다소 곧한 자세로 말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인즉 지금 저는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아들은 술을 끊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파도둑 가려내기. 김삿갓이 윤생원이라는 영감의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는 돈 많은 부자이면서 마을의 온갖 일을 맡아 하는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이 몽땅 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윤생호는 김삿갓을 불러 상의했다. 삿갓 선생, 도둑놈을 잡아들여야겠는데 방법이 없겠소? 밤을 틈타 팔을 뽑아갈 정도면 어지간히 궁한 사람인가 보군요. 노파가 경작하는 팥밭은 규모가 제법 큰 것이었는데 한 고랑도 남김없이 몽땅 쓸어간 상태였다. 그런 놈은 잡아다가 본보기로 단단히 혼을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요. 꼭 잡아야겠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오. 범인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소? 그럼 어서 방법을 일러주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와 미리 한 가지 약속해 두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 방법대로 하면 범인은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이제 더는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니 생원 어른께서는 그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뜩이나 주민수가 적은 마을이었다. 규모가 큰 팥밭을 몽땅 털어갈 정도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마을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가 얼굴을 들고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그걸 우려한 것이었다. 윤생호는 김삿갓의 말대로 하겠으니 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밤새 팔을 뽑았을 것이니 아직 범인의 손에서 파냄새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손 냄새를 맡아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냄새를 맡으면 범인은 미리 도주할 것이니 적당히 일을 만들어 생원 어르신이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할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런데 윤생원은 마음이 조급해 그날 아침에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드러내놓고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이라야 50명 남짓이었기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일이 손냄새를 확인했건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다. 윤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서방이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는데 손 냄새를 확인하던 중 박서방이 몰래 도망간 것이었다. 결국 박서방이 범인임이 분명히 가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김삿갓이 윤생원에게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서방의 식구들마저 야반 도주를 할 것입니다. 도둑놈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원 어르신은 파도 잃고 마을 사람들도 잃으셨군요. 윤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말 한마리와 바꿀 뻔한 목숨. 김삿갓이 어느 주막에 들렀는데 노인 하나가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혼자 주절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옆자리에 앉아 동태를 살피니 노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말 한마리 때문에 사람 하나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개같은 세상 더 살면 뭐하나.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김삿갓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노인에게 다가가 그 사정을 묻고 들으니 과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노인의 아들은 그 고을 사또의 마부였다. 사또는 성격이 포악했는데 유난히 말을 좋아하여 자신의 애마를 돌보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병에 걸려 죽자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노인의 아들을 옥에 가두고 수일 안에 사형을 시키라고 엄명을 내린 것이었다. 세상에 그런 폭정을 휘두른 자가 어디 있나 싶어 김삿갓은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아드님을 살려낼 테니 노인께서는 이제 술 그만두시고 댁에 가 계십시오. 노인은 김삿갓의 손을 부여잡은 채 눈물로 하소연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젊은 목숨이 사라진다면 그 아이나 나나 원통해서 제대로 눈을 감고 죽을 수 없을 거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 염려 마십시오. 김삿갓은 그때부터 노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궁리했다. 그러던 중 사또가 안동 김씨의 후광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동 김씨라면 하옥대감이라는 자가 실세 자리에 있었다. 김삿갓은 하옥대감의 밀명을 받고 시찰하는 사람 흉내를 내기로 했다. 이튿날 김삿갓은 간가로 가 사또에게 하옥대감의 밀명을 받아 전국을 시찰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사또는 정말 그런지 김삿갓의 신분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하옥대감이라는 말만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귀하신 몸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사또는 쩔쩔매며 김삿갓에게 귀빈 대접을 해주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주안상을 마주하고 앉게 되자 김삿갓은 서서히 본론을 꺼냈다. 이 거울에 와서 듣자 하니 사또께서 애지중지 아끼던 말을 마부가 고의로 죽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라면 그런 괘씸한 놈을 그대로 두면 안 될 터인데. 예, 그 말씀을 벌써 들으셨군요. 역시 암행시찰을 하시는 분이라 소식이 빠릅니다. 그 괘씸한 마부를 살려주고 싶어도 일벌 100개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처형할 생각입니다. 잘하셨소. 더구나 그놈은 3가지의 중죄를 범했으니 더욱 살려둘 수가 없지요. 예? 3가지 중죄라니요? 사실 그놈은 제 애마를 죽인 죄밖에는 없습니다만. 사또는 뜻밖의 말이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김삿갓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 3가지 죄 중 하나가 말을 죽인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사또께서도 알고 있는 죄이고 나머지 2가지는 무슨 죄입니까? 첫째, 그놈은 사또를 살인자로 만들 것이니 이 어찌 중죄가 아니겠소. 그리고 둘째, 사또 수하의 마부가 말을 죽인 죄로 사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반드시 하옥대감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되면 고귀한 사람 목숨을 고작 말 한 필과 바꿨다는 사실을 안 하옥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인명을 경시한 죄로 사또를 문책할 거라는 말이지요. 이 또한 그놈에게서 비롯된 일이니 중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마부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살인죄와 더불어 인명 경시죄로 문책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또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김삿갓에게 애원했다. 그렇다면 그놈은 그냥 살려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도 이번 일을 하옥대감께는 비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삿갓은 이제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여 인심 쓰듯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요. 사또께서는 하옥대감께서 천거에 재직하고 계신데 제가 어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하오리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이제 마음 놓고 술이나 마십시다. 김삿갓은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노인의 아들을 살려내어 여간 기쁘지가 않았다. 사람 목숨 하나 건졌다고 하니 자신이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는 사또가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사또 역시 자신의 관직이 박탈당할 뻔한 위기에서 김삿갓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돌아오는 잔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주고받았다.